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팔입니다. 다음 달 4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5달 만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강기정, 김한길, 이용섭 세 후보가 당대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명의 후보가 호남 출신이어서 지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주, 목포, 여수 MBC는 민주당 대표 후보 3분을 초청해서 생방송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에 도전할 3분입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강기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입니다. 김한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이용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공통 질문과 상호 토론, 자유 토론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후보 간의 치열한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민주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새 후보의 정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내가 민주당 대표가 돼야 하는지가 주제입니다. 먼저 강기정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아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작년 6구 전당대회 때 저를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셨는데 선거에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민주당은 위기가 찾아왔고 60년 전통의 맥이 끊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생사를 건 혁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제1세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제2세대 민주당을 넘어 제3세대 분권형 민주당을 만들어내보고자 저 강기정 이렇게 당대표에 나섰습니다. 특히 호남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당이 위기일 때는 당의 얼굴을 바꿔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광주 정신과 혼을 지닌 저 강기정, 우리 민주당의 위기, 60년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변화를 통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도민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민주통합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살 길은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당대표를 뽑아서 국민의 정당, 시대정당으로 다시 태어난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민주당을 살릴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혁신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 혁신수석을 할 때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한 적이 있고 제가 청장, 장관을 거쳤던 모든 기관들은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저의 별명은 혁신 전도사였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호남인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하고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세를 확보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책 정당 만들겠습니다. 저 이용섭이 반드시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한길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전폭적인 지지를 주셨지만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큰 구멍 하나 뻥 뚫린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세월을 견디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는데 약속했던 탕평 인사는 어디로 가고 호남은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박정희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호남이 인사와 지역 개발에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과 평생을 싸워온 아버지처럼 아들인 제가 대를 이어서 박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민주당의 위기 극복할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당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주제는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근 10년 동안 당이 해체되고 결합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죠. 민주당에 대한 민심 또한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창당하지도 않은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도 지지율이 뒤처지는 수모를 겪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왜 존재조차 부정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후보께서 대표가 된다면 왜 민주당이 필요한지, 어떤 민주당으로 만들 것인지, 앞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후보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답변은 1분입니다. 호남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정체성을 재확립해서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민주당의 정체성의 근간은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를 위해서 중도 개혁을 표방했습니다. 지금은 진보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진보적 가치를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급진적인 진보나 이상적 진보,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진보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진보, 민생진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 능력으로 보수를 압도하는 실력진보가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수권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한길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먼저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게 호남에서 지지율이 밀린다라는 말씀 계시지만 사실 안철수 신당에 보여주고 있는 그 수치, 지지율은 민주당이 그만큼 빨리 혁신하고 변해라 하고 요구하는 수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독하게 혁신해서 제대로 변하면 그 안철수 신당에게 보내고 있는 지지율은 바로 민주당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은 이제 민주당에서 끝내고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정책 제시, 이것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재벌과 부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다면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챙기는 서민의 정당이 돼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강기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민주당이 사람과 정책에서 중심을 세우지 못해 왔습니다. 특히 야권 연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혼란이 많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호남의 개혁성과 전국의 진보성을 결합시켜서 진보 개혁 노선을 확실히 걷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흔들릴 때마다 위기의 원인을 노선에서 찾으면서 민주당의 실용적이지도 않는,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노선 투쟁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는 중도주의 노선을 가져와야 된다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노선을, 개혁 진보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중간층, 중원, 이 중도층을 공략하는 현명한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겠다, 또 폭을 넓히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향방을 놓고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토론을 리드하게 됩니다. 각각 7분의 토론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호 토론에서는 찬스 발언이 있습니다.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 후보께서는 1분씩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2분의 찬스 발언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께 7분의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실까요? 저부터 시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기정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년 강기정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이 우리에게는 아픈 10년이기도 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 2007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했고 2008년과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해서 국민들께 큰 아픔을 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그 뜻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거에서 자꾸 지는 정당은 소용없는 정당이 되고 맙니다. 지난 4번의 큰 선거에서 진 우리 민주당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승리하지 못하면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5년 전에도 우리가 정동영 대통령 후보 세워서 대선 맞았다가 패배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선 패배한 이후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이런 여론이 비등했을 때 저는 고민하다가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화를 좀 푸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지역구 국회의원직 내놓고 여의도를 떠났었습니다. 여의도를 떠나서 지내면서 제 정치 인생 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저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2분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기여했다. 우리 정권 10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 김한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저는 그 10년이 우리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는 지난 10년을 왜 가장 자랑스러운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3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최고위원까지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당대표 후보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도민들과 국민들은 젊은 정치인답게 새로운 정치를 해라, 길을 개척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희들은 기억하는데 6.2 지방선거 때 우리는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와 같은 젊은 얼굴을 지방선거의 맨 앞에 우리 민주당의 간판 얼굴로 세워서 대대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듯이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볼 때 많이 부족하나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뛰어야 됐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한 번의 승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이용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관료생활 33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료생활 잘 하셔서 나중엔 혁신 전도사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잘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흔히들 관료생활 오래 하면 때도 묻고 관료주의에도 물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잘 관료생활 마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치도요. 정치 오래 했다고 무조건 때묻고 계파주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오래 해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강기정 후보님은 이제 3선 국회의원이신데 9년째 이제 국회의원 생활 하고 계시고 우리 이용섭 후보님은 5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4선 국회의원인데 저도 9년차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임기 중에 장관도 지냈고 청와대에 가서 근무한 적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는 9년 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용섭 후보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들리는 용어도 사용하시고 새로 이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정부에서 33년의 관료 경력을 거치면서 관료 사회를 잘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관료 사회를 혁신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 정치에서도 정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정치판을 혁신하는 데 더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가령 정부 혁신하는데 외부의 학자나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혁신한 것이 아니라 관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이용섭 후보님이 혁신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주시죠.
뭐 대체적으로 지적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훌륭한 정치인은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도 좀 하고 또 정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훌륭한 투수가 직구도 던질 줄 알고 변화구도 던질 줄 아는 것처럼 여러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록이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김한길 후보님을 몇 번 비판을 했던 것은 원칙과 정도를 가지 않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그런 측면을 지적했던 것이지 정치 오래 했던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오래 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초선으로 당선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9년차 국회의원인 김한길이보다 5년차 국회의원 하고 계신 이영섭 후보께서 더 잘할 것이다. 아무래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보니까 이런 말씀 같은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교수나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정치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익힌 것 가지고 저는 국민에게 신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나 네. 끝났습니까? 예. 김한길 후보의 7분 토론 주도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찬스 발언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분씩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사용을 네.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먼저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 예, 된다고? 7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강기정 후보께서 7분 토론을 네. 주도를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한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김한길 후보가 대표되면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07년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중도개혁 통합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그 대표를 하셨던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이 힘들 때 힘을 모으기보다는 새로운 분열을 한 기억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탈당과 중도개혁 통합신당이라는 당을 만드는 것을 두고 이제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어떤 가교정당, 민주당과 통합하기 위한 가교정당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탈당을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60년 전통을 가진 우리 민주당 역사에 중도통합신당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즉, 실제 우리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대통합신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이런 당명은 있는데 우리 김한길 후보가 탈당을 주도해서 만든 중도통합신당은 이 계보, 즉 족보에, 민주당 족보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으로만 본다면 우리 김한길 후보는 60년 전통의 그 정통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갈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래서 불안해하고 대표 자격 운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3월 27일 광주를 찾아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당대회 대선 책임론을 실제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류 세력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선에. 그래서 당시에 기자회견을 갖는 많은 기자분들이 저에게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묻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한길 후보는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대선 협력에 가장 소극적인 후보가 김한길 후보였다, 이렇게 이제 비공개 문건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김한길 후보의 논리대로, 즉 대선 책임론이 필요하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가장 책임질 분이 지금 대표 후보로 나와 계시는데 당의 통합을 이끄실 분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답변할 시간 좀 네. 가졌으면 좋겠네요. 우선 제가 강기정 후보님께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열린우리당 탈당했다고 하셨는데 강기정 후보 열린우리당 탈당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탈당해서 대통합신당으로 족보가 갔죠. 근데 우리 김한길 후보는 그 중도개혁통합신당이란 것은 우리 민주당의 족보 속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분명한 것은요.
저는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으로 인해서 우리 세력이 두 개로 쪼개졌었지요. 박상천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이 남아 있었는데 저는 민주당과 우리가 다시 합쳐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것을 위해서 가교정당을 만들었다가 민주당과 합당한 뒤에 다시 우리가 다 뭉쳐서 지금의 오늘의 민주통합당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갔다 온 거 아닌 것은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교정당으로 한 달 동안 제가 당대표를 맡긴 했습니다마는 창당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기 위한 가교정당이라는 것은 이미 천명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이 대선 이 과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대선평가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뭐랄까요? 비공식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중요한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맞다 하고 여러 번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두 분은 알겠습니다. 문재인 선대위에서 네, 선거본부장을 지내신 분들인데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 대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대선 주류 측이 대선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곳 광주에 오셔서 3월 2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작 대선 책임론을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김한길 후보가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라는 점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좀 쓰면 안 돼요? 이용섭 시간을 이따가 1분 찬스 발언 끝나고 예, 우리 이용섭 후보께서는 정책통이고 혁신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33년간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관료 조직의 혁신을 이끌었던 점이 참 높이 평가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용섭 후보께서 얘기하는 이 관료 혁신, 관료 조직 혁신에 대한 평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을 혁신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용섭 후보께서 국세청을 그만두신 2005년 3월 퇴임한 이후에 바로 국세청은 많은 국세청 과장과 직원들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이렇게 복잡한 국세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료 조직의 혁신과 과연 정치 혁신, 당의 혁신이 같을 걸까? 물론 방법은 조금 비슷하나 그 내용과 방향은 전혀 다를 거다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위기에선 이런 민주당을 혁신하는 데는 이렇게 민주당을 통째로 바꾸는 데는 대단한 용기, 신념, 결단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정당과 정치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 우리 같이 이제 토론회 과정에 보면 예를 들면 그 정치 쇄신 요구인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거 옳으냐 그러냐를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찬반을 동시에 이렇게 의사를 표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의 혁신은 매우 어려울 텐데 관료 조직의 혁신을 혁신 전문가로 본인을 이야기해도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좀 답변을 한번 좀 하시죠. 우선 이제 관료 사회를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관료 조직과 정당 조직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존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혁신, 그냥 창조적 파괴를 하는 혁신의 기본 원리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국세청을 혁신했는데 이용섭 후보님, 강기정 후보의 7분 주도권 토론이 끝났거든요. 네. 자, 여기서 찬스를 쓰실 분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가니까 먼저 쓰고 쓰시면 어떨까요? 이용섭 후보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니까요. 하시죠. 하시죠. 1분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국세청은 이제 권력기관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바뀌었고, 그때 접대비 실명제를 실시했고, 현금 영수증 제도가 시행됐고,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국세청장을 그만두고 일부 직원들의 부조리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혁신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옳은 지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 좀 남았는데 찬스 그건 발언 나중에 미뤄서 쓰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자, 김한길 후보께서 찬스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시죠. 우리가 텔레비전 토론 벌써 한 10번째쯤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꾸준히 이제 강 후보님, 이 후보님 대선 패배 김한길이 책임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재인 선대위의 본부장으로 일선에서 뛰신 두 분의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책임론 가지고 서로를 손가락질하지 말자. 국민들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실 텐데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상처내면 그것이 다 민주당의 상처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는요. 대선이 끝나고 몇 달 동안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선거에서 앞장서서 역할했던 분들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는 두 분 열심히 선거하신 거 압니다. 저는 역할 없어서 뒷전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쓰겠습니다. 예,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한마디 안 했고 그러셨다는데요. 3월 27일, 3월 또 10 며칠 날 주류가 책임져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책임론을 분명하지 아니하고 전당대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한길 후보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왜 주류 책임이다,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론을 먼저 꺼내놓으시고 결국은 정작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평가 보고서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김 후보가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용섭 후보 혁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이 점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정치적 판단, 결단, 순간적인 어떤 판단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상호 토론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륜과 대선 패배 책임론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의 7분간의 토론 주도권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우선 이제 방금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 얘기했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혁신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치력까지 더해졌으니까 저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대선 책임 문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강기정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김한길 우리 후보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한길 후보님이 좀 원칙과 정도 그리고 정직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지역별 대의원 대회를 초창기에 우리 김한길 후보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아마 그때 강기정 후보께서도 일부 다 같이 다니셨고요. 그때 책임론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직접 김한길 후보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니까 그 후에 태도를 확 바꾸셔가지고 이제 책임 문제 거론하지 말자. 대탕평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한마디도 안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그러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 많죠. 지난해 6월 9일 전당대회 할 때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하겠다고 지도부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지도부가 아니고 1등 최고위원이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책임은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없었습니까? 김한길 후보께서 11월 1일 날 당시 대표가 이해찬 대표가 계셨는데 조직 원리상 그만두려면 당연히 최고위원들이나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전혀 상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만두셨거든요.
그래가지고 11월 18일 날 결국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그것이 대선 패배의 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대놓고 아무 자리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엊그저께 또 방송에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최고위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인께서 일선 현장에서 최고위원 안 하겠다. 그만두시고 후방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제가 정책위 의장 그만두겠다고 3차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 그래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저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일선 현장에서 소총수의 심정으로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방에 계시는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우리 보고 책임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비비 꼬시는데 언제 내가 본부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 솔직함, 원칙, 정도 이런 부분에서 옳게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을 표시를 합니다. 예, 저도 좀 답변 드릴까요? 이영섭 후보님. 예, 그러시죠. 우리가 타당 후보들하고 이렇게 텔레비전 토론해도요. 거짓말 한다든지 더 정직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당 후보끼리 이렇게 토론하면서 마치 김한길이가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정직해야 된다거나 정치 기술자는 안 된다거나 이런 용어 쓰시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좀 정리하십시다. 이것은 11월 1일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9월 20일 날 이미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모여서 최고위원회의 전권을 문재인 후보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고위원회는 열리지도 않고 있었고 최고위원끼리 모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새정치위원회에서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제가 사퇴한 것이고요. 저는 사퇴하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그분들의 판단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나 우리 강기정 그 당시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 달 후쯤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사퇴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위원은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했지만 강기정 후보님은 본부장 하셨고 추미애 최고위원도 선대위에서 본부장 하셨고 이렇게 다 자기 자리 찾아서 선거에 다 기여하셨죠. 근데 제게는 아무런 직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실 얘기를 한 것은 오늘이 아마 우리가 10번째 이상 토론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짚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제 소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짚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는 오늘 처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고위원회가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제 문재인 캠프에 이제 밀어서 하는 게 맞았죠. 그렇지만 선거를 지원하고 홍보를 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퇴함으로 인해서 지도부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직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우리 당시에 최고위원이셨으니까 우리 강기정 후보께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한길 후보께서 1996년에 정치에 입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에 이제 정치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정부 10년을 탄생시키고 나름대로 기여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다만 국민은 민주당의 변화를 원합니다. 사람도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조직도 마찬가지로 인물이 바뀌지 않으면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그동안 중요한 직책 많이 했지 않느냐. 2006년에 원내대표를 하시고 또 2007년에는 짧기는 하지만 중도개혁통합신당의 공동대표를 하시고 또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1분 쓰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최고위원 1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한길 후보께서는 좀 이제 새로운 후배들한테 리더십이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려줘도 좋지 않을까. 과거에 여러 차례 하셨는데 김한길 후보께서 하시게 되면 민주당이 변화했다. 혁신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지도자는 또 우리 당의 올로로서 남으시고 새로운 정치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예. 저보다 연세가 좀 위시지요? 정치 후배. 예. 아니, 저보고 원로가 되라 그러시는데 지금 5년 차고 제가 9년 차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치면. 우리 이용석 후보님도 조금 있으면요. 10년 차 정치인이 되고 15년 차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요. 책임 정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됐을 때 국회의원직 던지고 저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고하시죠. 이거 제 시간으로 쓰는 겁니까? 아껴두면 되는 거죠. 찬스 발언 계속 하십시오. 시간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남은 시간 있잖아요. 지금 이용석 후보님이 남은 시간에 저보고 답변하라는 7분 주도권 것인데요. 토론은 끝났고요. 저는 좋습니다. 하여간 저는 찬스 사실 신청 안 했거든요. 1분은 쓰셨고 한 번은 1분 남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강기정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한 번 찬스. 네, 저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잦은 지도부 교체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분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7번 지도부 교체, 지난 10년 동안 21번 대표가 교체되는 이 책임진다는 것이 뭘까? 무한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 대선 때 최고위원직 사퇴해라, 지도부 사퇴해라 하는 요구가 안철수 후보 쪽 또 새정치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실익이 없는 사퇴이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전제 조건처럼 이야기해서 우리 후보님만 빼고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김한길 후보님만 빼고 당시에 나머지 모든 최고위원과 대표들이 함께 의논해서 사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매우 그때 사퇴가 아쉬웠어요. 그 지도부가 그대로 대선을 치렀으면 참 결과는 또 달랐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한길 후보와 이용석 후보께 1분씩 찬스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추가로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김한길 후보께서 지난 대선 끝나고 정동영 후보께서 패하시고 정치권을 떠나신 것도 아름다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도 그런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4번의 당적을 받고 가면서까지 정동영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추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약 한 26% 얻으셨죠. 그리고 500만 표를 우리가 졌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때 그러한 선거를 치르셨던 분으로서 저라도 그때는 당연히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공갈을 자주 말씀 안 하셔도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정말 텔레비전 토론 벌써 10번 했네요. 제가 두 분께 한 가지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는데 우리끼리 자꾸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총체적으로는 다 민주당의 상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공격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심한 이 용어 써가면서 그저 헐뜯고 상처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 국민에게 보인다면 국민이 우리 말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토론을 하는데 아니 물론 김한길 후보의 시간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들은 헐뜯는 토론을 하고 본인만 우아한 토론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신 건 적절치 않고요. 자, 이용석 의원님 시청자들께서 제 시간 좀 제가 쓸까요? 계속 하십시오. 용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이제 우리끼리 헐뜯는 거 이제 그만하십시다. 네.
7분씩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민주당 대표 경선이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토론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호남 후보 단일화 문제로 가겠습니다. 3자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을 연고로 한 후보가 2명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힘을 합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단일화는 기존 주류 세력의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후보께서는 호남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시 순서에 따라서 강기정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는 한 3가지 된 것 같습니다. 이 단일화는 저와 이용섭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하나는 우리 두 분 다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염원을 받고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한 것이 맞다.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을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당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새로운 리더십으로 만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와 이용섭 후보와는 살아온 길, 특히 정치적 걸어온 길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광주의 정신과 혼을 지니고 살아왔고 이용섭 후보님은 33년 동안 이 관료 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용섭 후보와 강기정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섭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앙에서 33년간 공직 생활을 하긴 했지만 강주의 정신과 혼은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야합으로 모는 것이 그야말로 야합이죠. 우선 첫째는 둘이 다 모두 강주 지역 출신이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패배에 따른 우리 호남인들의 아픔을 치유해드리고 또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호남인들의 옳은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호남 대표가 이쯤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둘이 하나가 돼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을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 크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자. 저하고 정신이 똑같거든요. 가치가 같거든요. 가치와 정신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길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분이 단일화하고 나면 그분이 이 지지율이 올라서 김한길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걱정이고 진짜 큰 걱정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당내 선거에서 DJP 50년 만에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DJP라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회창 대통령 되는 것 막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 명분 있는 단일화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분이 말하는 단일화가 명분을 가진 것이냐. 또 내가 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이렇게 잘 혁신해서 바꿔가겠다고 나오셨잖아요. 7천 몇백만 원씩 되는 등록비 내고 나오셔서 여기서 나가시는 분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같이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김한길 후보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음 다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민주통합당 대표에 도전한 새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토론 순서인데요. 자유토론에서는 각 후보에게 시간이나 순서의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난상토론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당 1분씩 견해를 먼저 밝힌 뒤에 바로 후보 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의 전체 시간은 10분입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후보에게는 더 많은 발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제는 호남과 민주당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호남 정치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선도해왔다는 평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은 정치적인 리더십, 신진 정치와 의제 선도의 부재 등 위기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지를 호소할 때는 호남을 찾고 전국 정당화를 외칠 때는 호남을 지우려는 태도를 반복하면서 지역 민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호남 정치의 위기, 지역 민심의 이탈 속에 새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께서는 호남과 민주당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용섭 후보부터 김한길, 강기정 후보까지 각각 1분씩 견해를 들어본 다음에 곧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후보께서 시작을 해 주십시오. 이 호남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수혜를 입었습니다만 호남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었고 경제적 낙후였고 소외뿐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호남은 민주당만 지지한다 해서 지원도 하지 않고 정책도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중앙에 등용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호남을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호남에 내려와서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다, 민주당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살만하면 호남당에서 탈피해야 된다. 또 우리 호남인들의 뜻과 전혀 다르게 전략적 공천을 하면서 우리 호남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우리에게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제 호남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할 때입니다. 김한길 후보 하시죠. 우리 당 안에는 분명한 두 가지 상반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당이어서는 안 된다.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호남에 기반이 없는 민주당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 정당이 돼야 합니다.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호남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때에는 우리 당이 전국 정당인 것처럼 국민들께 보이기 위해서 호남의 색깔을 일부러 지우고 호남을 좀 털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호남의 기반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른 지역의 지지까지를 우리가 이끌어내서 덧붙일 때에 우리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힘 있는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경제적 인사소외를 우리 호남이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5+2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를 받아왔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시 인사소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도 이러한 호남에 대한 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탈호남해야 된다 하면서 소외를 시켰던 것이 있고 또 어쩔 때는 인구 구성 때문에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호남 대선 후보 필패론이다. 이래서 또한 호남을 소외시키고 아프게 했던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살 길은 호남의 개혁성과 진보 개혁, 전국적인 진보 개혁이 만나야만 정권 창출도 이루고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뿌리이고 그 어머니이고 본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죠.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호남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정당이 돼야죠. 그러나 호남당이 되지 말자는 전제는 호남에서 지지를 해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호남인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후에 안철수 신당이 나왔을 때 어디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신당의 지지가 높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떠나가는 민심을 회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는 혁신할 수 있는 당대표도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떠나가는 호남의 민심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김만길 후보께 기본적으로 호남에 이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은 아닐 텐데 저는 당대표가 되는 분이 호남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남 출신이 훨씬 더 호남의 기반을 둔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광주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민주당원인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 듣고 사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남이나 광주에 우리 당원들에게 혹은 지지하는 분들께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저는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요. YS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나하고 정치 같이 하자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YS 대통령께 이 당에는 우리 아버지를 잡아다 고문하고 감옥에 가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제가 그분들과 동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왔는데 며칠 후에 김대중 총재가 또 보자고 해서 갔더니 또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나하고 같이 하자. 제가 여야를 놓고 많이 망설일 때 우리 어머니는 야당 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감옥 수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했다. 너까지 야당하면 나는 그 꼴 못 본다. 저는 고민하다가 야당인 국민회의를 당시에 택했는데요. 제가 국민회의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차별, 지역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지역차별로 혜택을 받고 있는 쪽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호남에 제가 힘을 더하는 것이 제가 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여야에서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야당을 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 호남의 정치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호남이 시장, 구청장, 도지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전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인데 이런 민주당이 모든 이 호남이 다 우리의 텃밭인데 새로운 모델과 모범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남의 새누리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비아냥도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하는 호남에서 정치하는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거듭나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다. 새로운 모범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방자치의 모범 또 새로운 정치, 새정치의 모범을 우리 호남에서 만들어내야지.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당이 더 낫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치 양태와 형태는 새누리당하고 별반 다를 거 없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제가 3선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주시고 최고위원 또 오늘의 당대표까지 있게 하면서 많은 걸 반성했습니다. 386 정치인으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국민들께 좀 더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도전하지 못했던 과거가 많이 반성되어지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데 좀 팍팍 밀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 더 해도 될까요? 아까 이영석 후보님이 제게 여쭤본 것에 대해서 호남을 대표하는 분이 당대표 되는 것 그거 좋은 면도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 제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후보가 지금 여기 두 분 계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서로 경쟁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겠다, 살려내겠다 이렇게 경쟁해서 거기서 선택받으셔서 대표가 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같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단일화를 해서 김한길이를 어떻게든지 이겨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선 그 말씀도 우리 김한길 후보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다수의 지금 지역민들께서 두 사람이 단일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님 말씀을 빌리면 그런 지역민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어떻게든지 이번에 호남인들의 아픔을 치유해드리고 호남의 수준 높은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누군가가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화해라 하는 이런 목소리는 저는 분명히 의미 있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광주 전남이 이제 지역주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대선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 호남이 똘똘 뭉쳐도 다른 지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에서 강주의 독과점 체제를 끝내자. 그건 호남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인들은 그야말로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자기의 이익을 초계처럼 버리고 역사의 물꼬를 바른 곳으로 돌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대구도 화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호남도 발전하고 호남 정치인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후보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 때도 봤지만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코 김한길 후보를 우리의 완전히 그냥 극복돼야 될 이런 분으로 보지는 않고 호남에 애환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호남의 어떤 지금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들어있는 그 애환을 풀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이용섭 후보가 되든 강기정 후보가 되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넘고 가야 될 과제다. 이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다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남고 한 분이 중간에서 그만두신다는 것이 단일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두시는 분은 무엇을 얻는 것이지요? 어떤 정치적 명분을 얻고 또 실제로 비용도 많이 쓰셨을 텐데 굉장히 상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일단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이 예비선거를 통해서 저와 이용섭 후보가 3인 속에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참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모처럼 호남의 당대표도 한번 해보자. 그동안 전국정당화 이후로 탈호남, 또 호남 대선 후보는 절대 안 돼, 패배한다. 이런 패배감을 떨치고 3인 중에 2명이나 우리 지역이 됐네? 이런 감동이, 기쁨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대표 경선에 양보한 사람, 또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분으로서의 그동안 주창했던 그런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공약과 정책을 새롭게 도전한 사람이 가지고 고스란히 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말씀 듣고 김한길 후보 잠깐 보충 발언하십시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김한길 후보의 정치 철학과 이용섭의 정치 철학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명예와 가치와 명분이죠. 모든 문제를 네가 들어가면 무슨 이익을 얻느냐 이런 문제로 따지기 시작하면 정치가 혼탁해지죠. 우리는 그야말로 가치와 명분, 보람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죠. 네, 저는 무슨 이익을 얻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표가 되었다고 일단 나와서 예선까지 통과했고 그런 분이 나는 중간에서 빠지게 될 때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또 이익이라고 비틀어서 말씀하세요? 아까는 무엇을 얻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자꾸 말싸움만 되니까 참 정말 민망하네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또 치열하게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에 도전한 강기정, 김한길, 이용섭 후보의 그 열띤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세 분 모두 이제 한숨 돌리시고요.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이제 토론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1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길 후보부터 해주실까요?
예, 잘 보셨습니까? 김한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 살려내는데 김한길이가 쓰임새 있다고 하시면 저는 몸 던져서 해보겠습니다. 혁신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김한길이가 망가지고 상처나는 것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당대표 자리에서 김한길이가 꽃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김한길이는 거름이 돼서 우리 민주당이 꽃피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7년 우리 민주당이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거둬낼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야무지게 준비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정 후보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전부터 집안이 쓰러져 가면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은 삼촌이 아니라 장자, 즉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강기정 호남이 광주 시도민이 키워준 호남의 아들이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민들이 저를 민주당의 적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의 정신과 혼을 지닌 저 강기정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후보님도 훌륭하십니다마는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려면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게는 정책과 노련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강한 추진력과 실천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우리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는 실천, 추진력의 광주의 정신 강기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후보 마무리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위기이고 호남의 위기입니다. 강한 민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은 우리 호남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줬지만 그래도 우리 호남인들은 민주당이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저 이용섭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야말로 쓰러져 가고 있는 민주당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 호남의 깊은 뜻을 중앙정치에 반영하고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자기를 태워서 주위를 밝게 하는 촛불처럼 저 이용섭을 스스로 태워서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저 이용섭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위기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주통합당의 새 대표는 다음 달 4일 결정이 됩니다.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 분 후보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을 하시고 광주 전남 지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 생방송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